이슈 토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된 지 22년 만에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회의 인식도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평가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어서 보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의 형사 처분이 가능해진 만큼 이 시간에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정의론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이 경범죄로 취급됐었는데요. 법안이 제정될 만큼 스토킹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계기라든가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나요? 네, 이제 좀 시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난 10월 21일이죠.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제 일명 이걸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네. 있는데요. 자, 이 법률이 이제 시행에 들어간 지 이제 한 열흘 정도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1999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죠. 처벌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만 국회 통과는 이르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도 22차례 정도의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가 됐습니다만 이게 폐기가 되고 네.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 스토킹 범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행위를 남녀 간의 어떤 애정의 문제 정도로 치부한 그런 데서 기인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13년도에는 좀 이제 변화가 있긴 했었는데요. 우리 경범죄 처벌법 상에다가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하는 행위를 규정을 하고 이거를 처벌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네. 이제 계속해서 따라다닌다거나 연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나 과료 정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처벌이 강하지 않다 보니 심각함을 못 느끼고 범죄 행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경찰 통계 자료에 따르면 네. 19년도에는 대략 한 4,600건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도 4,500건 정도의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어 왔거든요. 급기야 지난 3월에 우리 잘 떠들썩하게 네. 보도가 됐습니다만 인터넷 방송을 하는 분의 모녀 세 분을 살해한 김태현 사건이 발생했거나 네. 또 진행자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이런 흉악 범죄로 나아가는 최근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범죄의 흉악성과 심해지기 때문에 네.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이제 우리가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인식하에 비로소 이제 스토킹 처벌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게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법안이 더 빨리 시행됐더라면 피해자 수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스토킹이라는 범죄를 죄명으로 편입시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처벌법을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신고가 되었을 때 어떤 처리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토킹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몇 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일단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동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포심, 네. 그리고 불안감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또 어떤 요건이 하나 있는데요. 또 이런 행위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이걸 스토킹 범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 네. 이거는 크게 또 응급조치라는 기능과 또 하나는 잠정조치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응급조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현장에 이제 저희가 일일이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우리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 응급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고 제지를 하고 네. 향후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다든지 이게 피해가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00m 이내 접근 금지까지도 경찰이 직권으로 네. 바로 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잠정 조치라고 하는 거는 그보다 더 피해가 우려가 됐을 경우에 이제 보다 강력하게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법원의 선고로서 이루어진 조치들을 잠정 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처벌에 대한 건 벌칙 사유인데요. 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우리는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경범죄 처벌법 네.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만약에 흉기를 지니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년 5천만 원 이하.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강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토킹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상대의 뒤를 밟는다거나 뭐 주변에서 지켜보는 거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구체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기준과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스토킹 처벌법에는 그 스토킹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스토킹 행위 총 5가지로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요. 일단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이런 행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냐? 먼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 될 수 있겠고요. 네네. 또 여기에 상대방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까지도 스토킹 행위로 포함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지나가게 계속 막아서 말을 거는 거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다리는 건데요. 상대방의 어떤 주거, 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 이런 곳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계속 지켜보는 행위, 이런 것들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대면에서 하는 어떤 언행도 있겠지만 이제 SNS, 네, 그렇죠. 문자라든지 우편, 전화 뭐 이런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가 포함이 되는데요. 바로 글이나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뭐 이런 각가지의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직접적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는 거죠. 혐오스러운 물건을. 선물 공세를 계속 한다든가. 그럴 수 있죠. 네, 꽃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해당할 수 있고요. 또는 마지막으로는 이 상대방의 주거 등이라든지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물건들을 훼손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부산 지역에서의 신고나 처벌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 이제 21일, 그러니까 열흘 정도 지나서 지금 법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아직까지 어떤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네. 조금 아직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거는 법안이 시행된 첫날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가 92건 정도에 됐고요. 그리고 시행일 이후부터 지금 하루 평균 거의 100건 이상의 신고들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좀 늘어난 건가요? 기존의 신고가 하루에 한 24건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지금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전부터 피해를 당해왔던 분들이 이 법안이 시행이 되자 이제 비로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신고할 수 있는, 이걸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의 문제 또는 이웃 간의 어떤 분쟁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데서 이 법안이 갖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부산 경찰청에 질의를 해봤는데요. 부산에서도 신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29일 오전까지 총 61건의 신고가 접수가 되었고요. 실제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런 것들이 내려진 사례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수백 통, 수천 통의 문자를 보낸 가해자에 대해서 신고를 한 사례가 접수가 돼서 지금 네.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칙금 정도 수준으로 처벌이 미미했는데요. 법안이 제정된 이후에는 스토킹 피해 신고한 후 그 대처부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네. 응급 조치 내지는 잠정 조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 지속적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대략 8만 원 정도의 범칙금 부과가 전부였거든요. 8만 원. 네. 그랬던 것이 이제 징역형도 부과가 가능하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처벌에 있어서의 강화는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법률이 갖는 의미 중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의 조치, 바로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사례 중에 우리 아마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고속버스 안에서 어떤 여성이 지속적으로 근처에 앉는 남성에게 네.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고속도로를 몇십 킬로 이상을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를 쫓아가는 일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큰 실망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경찰에게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법률적, 제도적인 보완점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바로 어떤 법익 침해가 일어났다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다만 이제 예견 가능한 경우, 침해될 것 같은 경우에 과연 적극적으로 경찰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경찰에 권한을 부여해야만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스토킹 처벌법은 아까 얘기한 응급조치로서, 긴급 응급조치로서 네.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한다든지 아까 전자통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끔 제한하는 이런 것들을 현장 경찰관이 바로 내릴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좀 큰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경찰관들의 직권의 권한, 물론 이제 이런 권한을 조금 남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긴급 응급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뭐 1개월 사후 승인을 네. 즉각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 장치를 가지고 경찰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가능해졌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는 경찰들도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됐네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게 스토킹이 흔히 살인의 전조라고 불리기도 할 만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죄목이 아닌데요. 스토킹 범죄가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중한 범죄로 나아간다는 점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스토킹 범죄는 우리가 가볍게 볼 행위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스토킹 범죄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중대 범죄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 이번에 제정됐지만 개정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안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가 지적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률이 제정된 데 갖는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 의미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물론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4월에 제정이 되고 이제 갓 10월에 시행이 됐다 보니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을 좀 해 나가야 되겠죠. 몇 가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피해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거는 보복의 우려 그리고 그렇죠. 재범의 우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불안함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지 지금 얘기하는 응급조치 그리고 잠정조치는 응급조치 같은 경우는 최대 1개월이고요. 잠정조치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더 우리가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있다면 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 이제 나를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접근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 네. 아직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접 신청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라든지 경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것들을 가해자에게 부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네. 이제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는 행위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를 우리가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스토킹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 주로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꾸준히 뭔가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일회성에 그치는 행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사례들도 몇 네.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만약에 안 된다면 이런 일회성에 그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 지금 범죄가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지금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의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면 이제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처벌 조항,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이제 처벌을 해서 벌을 주려는 응보의 측면도 있지만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의사불벌을 과연 반드시 이제 폐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 그러면 이제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네, 것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의 회복이라든지 화해 이런 것 과정이 필요하다면 반의사불벌 조항은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보완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할까요? 실제로 이제 가정폭력 범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벌법과 보호법을 구분해서 규정을 네. 해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처벌에 대한 강조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제 이 처벌법 법률 안에 보호의 내용도 담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이 가정폭력과 성폭력만큼 중한 범죄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처벌법을 분리해서 따로 만들고 보호법을 따로 제정을 하자라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처벌법만 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겠죠. 보호법상에. 보통의 이 성폭력 범죄라든지 가정폭력 범죄의 보호 법률을 보면 그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구호 조치라든지 긴급 구조라든지 또 생계비 지원이라든지와 같은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토킹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이라든지 네. 비밀과 같은 이런 것들에 좀 보완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거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좀 존중해주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좀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큰 것으로는 이제 당장 스토킹 범죄를 피해를 당한 분들의 지원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지원 기관에 연계해서 이 기관에서 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아 두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보호법의 주요 골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지금 내년 초쯤에는 법이 어떻게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하루빨리 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는 애정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요. 법안 제정으로 변화의 첫 발을 내디딘 만큼 피해자들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 또한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